고대가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에 대해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주 가무의 민족이고 술과 노래와 춤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있을 때도 아주 최초의 작품들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렇게 전승이 되면서 많은 노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가 공무도화가 황조가입니다. 물론 현재 남아 전승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아무래도 보관을 잘못했거나 또 저장을 못했겠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 않고 역사적 기록이라든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남아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공무도화가 황조가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를 보았을 때 구지가란 녀석은 사실상 왕의 강림을 기원하면서 모두가 모여서 춤을 추면서 불렀기 때문에 집단적 서사시의 종류 중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황조가 같은 경우는 내용상 보았을 때 나의 와이프가 떠나가지고 나의 부인이 떠나서 그것을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기 때문에 표면상 내용은 개인적 서정시겠지만은 여기서 등장하는 화이와 치이라는 여성은 화이는 벼, 치이는 꿩치자를 써서 실제 떠나는 것이 꿩이고요. 남아있던 것이 벼이기 때문에 수렵 채취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전되면서 또 농경사회 풍년을 기원하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의적 성격을 띠면서 집단적 서사시의 성격을 갖게 되겠죠. 공무도화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상에서는 물속에 빠져 죽은 백수광부, 나의 흰 머리 남편을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른 노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부들이 물의 신에게 드리던 제사에서 불렸던 노래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 서정시뿐만 아니라 집단적 서사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어찌되건 표면적으로 나눈다면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개인적, 구지가가 집단적이지만은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는 그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중간,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가요가 발전하는 과정을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했다고 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작품을 봤을 때는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개인적 내용이기 표면적으로 개인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에 말했던 거하고는 역사 좀 안 맞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작품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저장을 못했고 기록을 못해놓은 것 뿐이지 집단적인 노래에서 발전을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집에서는 구지가를 앞에다가 선정해 놓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적 노래이기 때문에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던 것을 따지면 현재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맞습니다. 자, 이런 고대가요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전해지기 때문에 생뚱맞게 노래만 적어 전승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흘러오른 이야기, 설화 속에 있을 때 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경 설화를 갖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말로 전승되던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 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 글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한자로 적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로 전승되던 것을 한자로 번역한 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한자로 번역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역시라 그래요. 세 작품 모두 한역시에 해당되고요. 행에 보시면은 현재 지문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행에 네 글자씩 한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사언 그 다음에 네 줄이죠. 사언 사구체 한역시라고 합니다. 자, 공무도화가 제목을 말하실 때도 선생님이 공무도화가라 하지 않죠? 공무도화가라 그러죠? 왜냐면 그렇게 예를 들면 선생님을 애찬한 노래가 있을 때 찬백경원가라고 해야지 찬백경원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도화는 공이라는 것은 누굴 부르는 거고요. 님이여 이런 말이고요. 무도화란 말은 도화란 말이 강을 건너다고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부정적 의미 뭐 하지 마란 뜻입니다. 그래서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는 노래고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배경 설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백수광부가 현재 술에 취해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행에 있는 물은 사랑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 예라 말은 기어이 이런 말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어이란 부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여성이 그러니까 백수광부의 처가 노래를 불렀다 또는 여옥이라는 광리자고라는 그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 와이프가 나중에 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옥을 이 시의 작가로 보기도 하고 또는 최초로 불렀던 백수광부의 철을 작가로 보기도 하는데 그 여성이 이미 남편이 물에 들어가 죽은 다음에 불렀다는 걸 알 수 있는 부사어가 바로 그 예 또는 기어이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어코란 말을 썼겠죠.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넜으니 더 이상 두 사람을 만날 수 없겠죠. 두 번째 이행에서의 물은 그래서 이별을 의미하게 되고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있는 물이 뭐가 됩니까?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시님을 어이할고 마지막에 서리법 쓰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체념한 거죠. 슬픔, 체념, 탄식의 감정이 마지막에 서리법을 통해 강조되고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총 4단 구성, 4행짜리이기 때문에 4단 구성을 볼 수 있고요. 각 행의 물의 의미는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물의 이미지는 단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로 죽음을 상징하고요.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은 님을 만날 수 없는 이별,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로 볼 수 있다. 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지가를 보시면 지은이가 구간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9명의 추장을 보시면 되고요. 9명의 추장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넓이에 이 정도 사람을 모았으니 국가를 건설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직 왕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강림을 기원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구지봉이나 봉우리 위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소리가 신이겠죠. 아마도 초월적 중인 신이 너희가 구지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바로 내려가겠다 라고 하면서 왕의 강림을 말을 하니까 그들이 신나서 올라가서 시킨 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파면서 집단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다 라고 하는 육가락국 신화에 관련되는 김수로와 관련된 설화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역시 4단 구성이고요. 거부가 그랬으니까 참 부르지 않습니까? 부름, 머리를 내어라 명령,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서 먹으리 위협의 4단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그 거북이가 바로 왕의 강림을 시킬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말하는데 거북이는 초월적 존재고요. 머리를 내어라,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머리를 내었는데 자르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두머리 또는 수로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로왕의 의미인 수로라는 말, 또 수릉이라고 부르는 수릉은 수로왕의 무덤을 말하고요. 수로는 머리를 내밀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왕 이름을 쓴 거죠. 머리를 내라 명령,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서 먹을 위협이라 했는데 명령과 위협 부분에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강렬한가? 위협 부분의 명령이 더 강렬하다는 거. 맨 마지막에 강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점층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에서 소망을 한번 말했고 뒤에서 강조를 한번 더 했기 때문에 점층법이 쓰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조가로 가시면 이것도 사원 사구천이니까 4단 구성이지 않습니까?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일고 있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보니까 어때요? 나는 외롭고 짝꿍도 없는데 저 꾀꼬리는 짝꿍이 있고 신나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꾀꼬리와 나는 서로 대조가 되겠죠? 나의 현재 이런 모습이 저 꾀꼬리 때문에 더 침울해지고 더 비참해지겠죠. 꾀꼬리는 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문이 되겠네요. 앞에 1, 2행에서는 풍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꾀꼬리와 자연 상태만 말하고 있다. 선경 후정의 방식을 두 행씩 나눠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롭다 라는 말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감정의 직접 표출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리법이 쓰였는데 강조법이죠. 내 어떤 슬픔을 강조하는 외로움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꾀꼬리라는 감정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구지가와 연관이 잘 나오는 해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해가라는 노래 이보다 훨씬 700년 뒤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는 이제 수로 부인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김수로와 달라요. 김수로는 왕이고요. 수로 부인은 700년 뒤기 때문에 순정공이라 했던 어떤 귀족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용왕이 납치를 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납치해간 용왕에게 바닷가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다시 내 와이프 내놔라 라고 말한 노래예요. 남의 부인 훔쳐간 지 얼마나 큰가. 너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름과 명령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원사구체는 아니고요. 좀 더 내용이 길어요. 7원사구체일 겁니다. 선생님 한자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줄에 7글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내용이 훨씬 구체화되어 있고요. 명령, 가정, 그러니까
불운 명령 가정 위협의 4단계였는데 이제는 불운과 명령을 같이 한행해서 하고 있고 그 뒤에 남의 부인 훔쳐간 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 동해바다에 살고 있는 용왕의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너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가정도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는 위협 역시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구지가의 거북이는 긍정, 초월적 존재, 왕을 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거북이는 내 아내를 납치해간 부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해가와 더불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가요들이 있다. 지금까지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해가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